안녕하세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돈이 모이는 사람과 돈이 새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특히 은퇴 이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인자가 돈인 만큼 지출하는 방식의 차이가 결과를 가른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지출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돈을 모으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출해야 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돈을 모으는 은퇴 준비 방식, 돈이 모이는 사람, 돈이 새는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로 살펴본 수입 지출 변곡점인데요. 먼저 수익 곡선입니다. 모두가 동일한 패턴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번 돈을 지출하는 지출 곡선은 그래프처럼 흘러갑니다. 이를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소득과 지출이 역전되기 시작하는 경제적 정년과 법정 퇴직 연령인 60세,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소득이 끊어지는 소득 정년 73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기적으로 두 번의 흑자 구간과 두 번의 적자 구간으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평생 흑자 인생을 구가하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핵심은 두 번의 인생 흑자 구간에서 발생하는 잉여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와 두 번의 적자 구간에서 발생하는 부족 자금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노년기 삶의 질은 확연한 차이를 벌이게 될 것입니다. 특히 경제적 정년기를 기점으로 수입과 지출이 역전되는데 이는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는 시점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자녀에게 투입되는 교육자금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저축할 여력이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겠죠. 그래서 자녀가 대학 가기 전까지를 저축 가능 기간으로 분류하곤 합니다. 또 한 번의 인생 흑자 구간은 은퇴 후 일을 계속한다는 전제에서 자녀들이 출가한 이후를 말합니다. 또 첫 번째 적재 구간은 자녀 대학 입학 기점으로 자녀들이 모두 출가하는 시점이 일반적인데 가계부채나 크거나 은퇴 후에 일을 하지 않는다면 첫 번째 적자 구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 적자 구간은 소득은 끊어지고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시점으로 노후 의료비가 변수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죠. 특히 60세에서 65세 사이에 발생하는 연금 공백도 노년기 삶의 질을 윽박지르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노년기에 계속해서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은퇴 후에 삶의 여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올해 88세로 돈 버는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돈을 쓸 일도 없습니다. 가끔씩 손자녀들이 용돈을 주거나 대학 입학금의 일부를 주시는 것 외엔 딱히 쓸 비용도 없죠. 아버님의 통장엔 매월 입금되는 돈이 있는데요. 매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이 입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 19살 나이로 미군 부대 산하에 있는 켈로 부대에 지원해서 전쟁에 참여하셨는데 뒤늦게 참전 유공자로 선정되면서 몇 년 전부터 국가보훈처에서 매월 34만 원, 성남시에서 보훈명예수당으로 10만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전주시 수도군파 자손으로 종단에서 70세 이상자들 중에서 맞이에게 매월 10만 원씩 사망할 때까지 나오는 돈이 있더군요. 물론 저도 70세부터는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가문이 꽤 괜찮은 가문이구나 싶더군요. 생각지도 못한 돈이 나오니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부부가 매월 30만 원씩 드리는 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돈을 모두 합하면 월 114만 원입니다. 소득 측면에서 보면 연봉으로 1368만 원이니까 결코 적은 돈이라고 할 수 없겠죠. 아버님의 소득 출처를 구분하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나오는 돈이 74만 원으로 전체 소득의 65%를 차지합니다. 또 수도군 종단에서 나오는 돈이 9%, 나머지 26%의 돈은 제가 드리는 것이니까 자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아버님의 통장으로 매월 입금되는 세 가지 출처의 돈은 종신연금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덕분에 아버님은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없지만 종신토록 받는 연금성 자산을 보유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는 말처럼 어떤 방식이 되었든 제 아버님처럼 종신토록 매월 114만 원의 고정소득이 발생하는 어른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성장하면서 보아왔던 아버님은
지출을 통제하는 달인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6형제를 무탈하게 키우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오늘 영상의 주제처럼 돈이 모이는 사람과 돈이 새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은퇴 후에 고정소득을 발생시키는 일이죠. 그렇다면 은퇴하기 전에 어딘가에 돈을 쌓아두어야 할 일이 생깁니다. 돈을 쌓는 전통 방식은 저축입니다. 그리고 이익을 위해 돈을 던지는 투자도 돈을 모으는 방법 중 하나죠. 하지만 저축을 하든 투자를 하든 그럴 만한 돈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 아시죠?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모으고 또 모으면 태산 같은 돈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모으는 방식에 따라 그 기간이 단축되거나 연장되는 차이는 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모으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에 앞서 돈이 어떻게 흘러나가는지 이해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방식으로 돈이 지출되고 있는데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유형별 특징 중 첫 번째 지출 방식은 생계형 지출입니다. 급여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 어떤 방식이 되었든 소득이 만들어지면 이를 지출하게 되는데 생계형 지출의 경우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항목으로 돈이 지출됩니다. 그것도 아주 빠듯하게 말이죠. 지출 항목의 대부분은 교육비, 의료비, 생활비, 그리고 세금은 기본이고 더하여 각종 오락비, 보험료 같은 것이 그것입니다. 이런 경우 투자를 위한 지출은 생각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벌어들인 돈으로 생계비를 해결하는 것도 벅차기 때문이죠. 오히려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부채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유형별 특징 두 번째는 부채 상환형 지출 방식입니다. 생계형 지출과 다른 점은 소득을 부채에 투자한다는 사실이죠. 즉, 부채를 안고 자산을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자동차를 살 때 자기 돈은 아예 없거나 작게 투자하고 나머지는 부채를 끼고 사들입니다. 그런 다음 만기 때까지 부채를 갚아나가는 방식이죠. 물론 부채 상환이 끝나면 온전한 자산으로 편입되는 거고요.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 방식으로 돈을 지출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수입 대비 부채 비율을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갚을 능력도 안 되면서 부채만 키운다면 전국엔 파산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수입 대비 적정한 부채를 가져가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유형별 특징 세 번째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형 지출 방식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득을 자산에 투자하는 거죠.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요즘엔 지적재산권에 투자하는 분들이 늘고 있더군요. 여기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 부동산 차익 같은 소득으로 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핵심은 시장 변화를 예측하는 눈과 실행력이죠. 돈이 돌아가는 판세를 잘 본다고 할까요? 그렇다 보니 크게 망하는 사람도 많고 크게 흥하는 사람도 많은 것이 이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방식으로 각종 비용을 지출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지출 방식 중에서 어떤 방식에 근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은 생계형 지출로 먹고 사는 것도 버거워서 투자는 꿈도 못 꾸는 지출 방식입니다. 그야말로 먹고 사는 문제에 모든 비용을 투입하는 유형이죠. 2번은 먼저 부채에 투자를 하고 부채를 갚은 다음 자산으로 환원시키는 방식의 지출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식은 자산에 투자한 후 배당이나 이자 소득으로 가계생활비를 지출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지출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2번 유형이 가장 많겠죠. 하지만 1번 유형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3번 유형이었으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리 많다고 할 수 없으니 그저 부러움의 대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생활비를 쓰고 남는 돈으로 저축 또는 투자를 하시나요? 그렇다면 1번입니다. 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저축하고 남은 돈에 맞게 생활비를 쓴다. 그렇다면 2번입니다. 3번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저축 방식은 몇 번 유형에 가까운가요? 자신과 타협하지 말고 답해 보시죠. 금융 관계자들이 말하는 돈 모으기 방식은 2번입니다. 많고 작음을 떠나 일정 금액을 먼저 저축하고 남은 돈에 맞게 생활해야 돈을 모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어딘가에 돈을 쌓아 놓아야 은퇴 이후에 소득이 줄거나 끊어질 때를 대비해서 히든카드처럼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돈을 모으기 위한 자기만의 원칙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큰 돈을 모으는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자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노후에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부부가 쓸 수 있는 정도의 돈을 모으는 방법이라면 몇 마디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돈 모으기 방법은 6가지인데요. 그 중에서도 핵심은 지출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먼저 새는 돈부터 막아야 합니다. 흔히 하는 말처럼 구멍 뚫린 바가지엔 물을 담을 수 없으니까요. 두 번째는 지출 항목을 구체화해야 하겠죠. 그렇지 않고 즉흥적으로 돈을 쓴다면 미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출하는 시점에서 꼭 지출해야 하는 돈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중하게 지출하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좋겠죠. 네 번째는 꼭 필요한 지출 이외의 돈은 모두 통장으로 투입하는 겁니다. 견물생심이라고 가지고 있으면 다 쓰는 일이 생기니까요. 다섯 번째는 각각의 통장에 이름표를 붙이고 그 의미를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가령 노후 세금 및 공과금 통장, 노후 의료비 통장 같은 방식이죠. 여섯 번째는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인데요.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변심하지 않는 겁니다. 변심했다는 것은 본래의 용도 이외의 용도로 모아둔 돈을 쓴다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까요. 물론 살다 보면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될 수는 없습니다. 목표를 세워놓고 너무 쉽게 목표를 허문다면 돈 모으기는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표를 세웠다면 새는 돈을 틀어막고 지출 용도는 면밀히 따져보세요. 꼭 필요한 지출 외엔 통장으로 투입하고 각각의 통장에 이름표를 붙여서 그 의미를 되새기세요. 본래의 목표가 흔들리지 않게 마음을 굳건히 하는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돈이 모인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